저는 뭐 멱살 잡히고 위협당하고 뭐 그런 적 있죠. 지난 5년 동안 662개가 망했다고 하고,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데는 환자가 더 몰리게 되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환자는 많아지니까 점점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 병원도 이제 무너지고, 그런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희 형과 함께 산소형제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폐과선언이라는 거를 뉴스에 막 나오고 나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 이번에 대학병원에 수학과 교수 된다며 뒷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폐과선언을 했다고 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폐과선언을 했으니까 굳이 소아과 문을 닫아야겠다 하고 소아과 문을 닫으신 분도 없기는 해요. 그만큼 지금 소아과라는 과가 유지하기 힘들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폐과선언이라는 것을 한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아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크게 나누면 교수님들이 중심으로 된 학회가 있고요, 소아과 의사회라고 해서 개원하시거나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 폐과 선언은 개원하신 분들을 대표하는 소아과 의사회에서 한 선언인데,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소아과에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해봤자 어차피 돈도 못 벌고 폐업도 많이 하는데, 소아과 의사의 간판을 달지 않고 개원을 하더라도 우리 소아과 의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을 도와주겠다. 소아과를 그만두고 미용하고 싶은 분들 미용 교육 시켜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할 땐 어떻게 하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소아과 개원을 할 때 어떻게 할지 도와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 소아과 의사회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선택하시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5년 동안 662개가 망했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소아과의 수입이 너무 적어요. 단순 매출로 원장 한 명인 병원들을 두 개 비교해보면, 제가 이제 친한 선배가 하는 잘 되는 소아과가 있거든요. 주변에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혼자 하셔서 환자가 되게 많은 소아과가 있는데, 그분이 한 달 동안 일으키는 매출하고, 제 후배가 전문의 안 따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강남에 이제 미용병원을 차렸어요. 그 친구가 일주일 벌어들이는 돈하고 비교를 하면 미용하는 친구가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에 150명씩 보는데, 그것보다 하루에 20-30명 보는 게 몇 배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 소아 진료를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용 쪽으로 뛰어드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과 진료를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소아과 의사회에서는 그런 거죠. 아, 그렇게 소아과 전문의를 따고 나오셔도 모두 다 소아과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른 진로를 가실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겠다. 굳이 소아과만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교수로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일손이 너무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여러 대학병원에서, 저희 모교 병원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병원에서 저 모르는 교수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병원 와주면 안 되냐, 그런 정도로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개원하신 분들도 어렵지만 대학병원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상황은 알고 들어갔는데도 생각보다 더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상황이 들어가게 된 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이제 진료교수로 들어가게 됐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는 곳은 24시간 365일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 곳이어서 인력이 항상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간 병원에도 사실 인력 상황이 넉넉진 않아서 신생아를 보는 교수님들 말고 소아과인데 심장이나 감염 전문 분야가 다른 쪽에 있으신 분인데도 일을 도와드리러 이렇게 파견처럼 이제 로테이셔널 일을 하시고, 인력을 정말 갈아 넣어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 병원은 그래도 나은 게 다른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고,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갔잖아요. 인력의 상황이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이제 인근 수도권에 있는 다른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대학병원들은 교수님 한 명이 몇 년 동안 혼자 360일 당직을 서신 거예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사명감으로 하시다가 사람이라는 게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결국 사직하시고, 교수를 조금 더 인력이 많은 병원으로 가시고, 그 이제 남겨진 그 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닫으니까 아이가 아프면 이 병원으로 보내야지 라고 생각했던 주변에 분만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는 병원들이. 그 병원들이 아이를 보낼 병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병원으로 또 보내지는 거죠.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데는 환자가 더 몰리게 되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환자는 많아지니까 점점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 병원도 이제 무너지고, 그런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막 줄 서니까 다 부자일 것 같고 한데, 일단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큰 하나는 병원 쏠림 현상이 있어요. 작게는 어느 병원이 잘 본다, 어느 병원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아동병원처럼 좀 규모가 큰 병원에 조금 더 아이를 많이 데려가시고, 개인 의원들 있잖아요. 동네 상가에 있는 데는 잘 안 데려가려고 하세요. 왜냐면 요즘 엄마들은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감기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네요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검사를 혼자 운영하는 병원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동병원은 잘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아동병원에 더 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성심을 다해서 진료만 하시던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폐업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동네에 갈 의원이 되게 없어요. 대신 아동병원은 큰 게 있고 거기에는 아침 몇 초 만에 하루 진료가 꽉 예약이 돼버리고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좀 있나요? 근데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이 대부분이거든요. 애들은 감기나 폐렴도 세균보다는 바이러스성이 많고, 근데 바이러스성은 사실 약이 똑같아요. 치료는 똑같아요. 그럼 원인을 얘기해줘야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치료받는 느낌이 드니까 검사를 많이 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 병원을 조금 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몇 년 전에 이대목동 신생아집중치료에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 지금 법원에서 결론이 난 거는 의사 선생님들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정황을 봤을 때 의사의 잘못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래도 여론이나 법적으로는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골자는 이거예요. 의사가 책임 없이 환자가 잘못돼도 의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바이탈과,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된 과들은 전체적으로 인기가 다 떨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진료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보호를 받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사람 생명과 관련 없는 과를 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고, 소아과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연약한 생명들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고 선택을 안 하게 된 게 크죠. 비단 소아과만이 아니라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게 바이탈과거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수술하다 잘못될 수 있는 과, 그런 과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진료를 해도 잘못됐을 때 의료 기술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게 있으니까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다 의사한테 책임을 묻게 되니까 아예 그 바이탈과를 선택 안 하는 경향이 되게 짙고, 지금도 바이탈과들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책임이 없어도 몇 %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회적인 통념이나 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소아과 의사로 살면서 제 환자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 10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 그거 이상으로 돈을 벌어요. 제가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니까 내가 위험한 일을 하니까 내가 수입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수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환자가 안 되면 의사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 마음에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탈과들이 돈을 제일 못 벌고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가장 환자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데 돈은 제일 조금 벌고, 그런데 나중에 보상해야 되는 것들은 많으니까 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뭐 멱살 잡히고 위협당하고 뭐 그런 적 있죠. 요즘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없어요. 왜냐면 보호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고 거기는 아이를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진 않으세요. 저도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신생아 집중치료에서 입원 며칠 했었거든요. 마음도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퇴원해서 외래를 오시면 또 이제 진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가 형제가 있는데 둘 다 감기에 걸렸는데 둘 중 한 명만 데려오신 거예요. 동생만 데려왔어. 큰애는 왜 안 데려오셨어요? 하니까 걔는 학교 못 봐줘서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환자를 못 보면 약을 못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약 주셔요. 아니면은 얘 이름으로 2명치 약 처방해 주세요. 편법을 원하시나요? 네, 편법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가끔 이제 보험회사에 내게 이런 서류, 이런 진단명 넣어서 써주실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이제 조장하는 거죠. 그런 거를 되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 건 불법이라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심한 경우는 진짜 쌍욕을 하고 옆에 병원 해주는데 니는 뭔데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안 하고 싶어요. 건강이라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팔이들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걸 되게 싫어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또 결과적으로도 좋고, 근데 소아과는 독특하게 다른 성인을 보는 트레이닝 과정과 소아를 보는 트레이닝 과정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뭐 성인만 보시던 분이 아이를 볼 때 감기 치료나 이런 단순한 치료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붕괴된다는 건 사실 감기 치료를 못 받을 때가 아니라 감기인 줄 알았는데
백혈병인 아이들, 큰 병에 대한 케어가 안 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아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워낙 많이 받고 그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특화돼 있어요. 이 아이가 특별한 검사 안 해도 좀 이상하다, 똑같이 감기 증상으로 왔는데 얘는 좀 이상해, 얘는 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골라내는 게 사실은 되게 큰 전문가의 촉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단순한 진료를 보는 거는 다 잘하겠지만 숨겨져 있는 위험한 환자를 찾아내는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어른들은 뭐가 조금 의심되면 검사해봅시다 하면 그냥 쉽게 검사하잖아요. 내시경도 그냥 쉽게 하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시경 대학병원 가야 하거든요. 대학병원 중에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검사 자체가 힘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얘가 뭔가 이상하다, 이 낌새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 소아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 아니면 갖기 힘든 거죠. 뭐 만약에 소아과가 없어져서 다른 내과 선생님들이나 다른 과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의료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인프라가 안 갖춰진 거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